네, 이슈 플러스입니다.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죠. 자, 이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점검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빼놓지 않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측에서는 역시나 금융투자에서 선물 쪽에 강한 매도가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 좀 유의하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 이야기 많이 올라가고 있는 증권주 얘기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가 올해 들어서 흐름 굉장히 좋죠. 철강주 자체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도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조선주와 해운주 오늘 주가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 뒤에 바로 그림자가 숨어 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다뤄볼 거고요. 그 밖에 테마성 이슈와 그리고 한샘에 대한 종목별 이야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중국발 글로벌 증시 훈풍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도 오늘 출발할 때 단숨에 2000선 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잘 나가주다 보니까 역시나 증권주가 모멘텀을 안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좀 오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증시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우리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이 증권사들의 부채와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증시 내에서도 증권주가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그 분위기는 우리 시장까지 조금 더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증권주가 오름세를 오늘 나타내고 있죠. 업종지수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증권주가 잘 나간다라는 얘기 정말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아요.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이슈, 그리고 홍콩의 폭락으로 인해서 ELS 손실 관련해서 증권주들은 그다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4월 고점 대비해서 연일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지난 4월 대비해서는 무려 43%나 증권 업종 지수가 내려와 있는 양상이죠.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증권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조금 더 예외의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고객 예탁금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선을 기점으로 계속 등락을 반복했었던 지난해 움직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수 변동성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고객 예탁금은 22조 원 사상 최고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해 왔었습니다. 이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바로 증권사에게 우리가 주식 투자하려고 맡겨놓는 일시적인 금액들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돈을 빼서 투자할 만한 마땅한 투자처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들어갈 예비 자금들이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 때문에 오늘 증권 업종 일단 지수가 올라가고 이러한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파악이 되면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증권 업종 지수가 여전히 좋은 흐름을 유지해 줄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될까요? 당연히 거래대금이 뒤따라야겠죠.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이 증가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조 4천억 원 정도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꼽고 있는 게 이 거래대금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신용잔고가 7조 원 수준으로 증대하면서 앞으로 들어올 돈이 좀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봤었던 고객 예탁금이 여전히 22조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로 돈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분기부터는 글로벌 공조와 또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그로써 투자 심리가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의 가정대로 증권주가 잘 가준다고 쳐보죠. 자, 그럼 가준다면 어떤 증권사가 더 특화돼서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증권사는 최근에 M&A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우증권부터 해서 현대증권까지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었죠. 우리 자본시장법이 통과되고 나서 증권사의 개수는 60개 이상으로 올라갔었다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50개대로 증권사 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 전철을 고스란히 밟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증권사들은 잘 나가고 있고 작은 증권사들은 계속해서 없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시장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증권사가 어디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대형화되는 증권사, 큰 증권사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는 증권사를 주목해라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모집하는데 무려 13곳의 증권사가 몰리기도 했었죠. 증권사들도 모두 생존을 위해서 특화에 대해 굉장히 목말라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큰 증권사 생각한다면 미래에셋, 대우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화된 곳은 키움증권 등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증권 업종 지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에서도 눈에 띄는 증권사가 있을 것인지 잠시 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죠. 포스코가 눈에 띕니다. 올해 들어서 잘 나가는 종목 생각하신다면 대다수가 포스코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일단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 2007년도에 63만 원을 터치한 이후부터는 주구장창 내림세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뭐 중간에도 일단 철강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르는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모두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내렸었던 움직임이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1분기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포스코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올해 연초부터 10대 그룹 계열사들의 시가총액 비중을 살펴봤는데요. 증감률을 따져봤을 때 이 포스코그룹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포스코그룹은 40% 가까운 증가세를 기록했고요. 롯데그룹도 12% 증가하며 나름 선방을 보였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차, SK, LG 같은 경우는 그다지 큰 움직임을 나타내진 못했고요. 자, 포스코 주가도 40% 이상 올랐고요. 포스코 대우부터 포스코 엠텍, 포스코 ICT까지 각각의 그룹 계열사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보유 비중도 47%에서 49%로 늘어나며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자, 이들 종목이 왜 잘 갔습니까? 일단 구조조정 계속해서 중국에서 있었죠. 이 반도체에 이어서 철강 부분에서도 치킨 게임이 만연화되고 있다. 공급 과잉 우려가 상당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씩 줄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포스코나 현대제철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가격을 올려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실적 개선이 있을 것이고 또 자회사의 구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했던 거죠. 이 때문에 올해 1분기 포스코 현대제철 실적 좀 좋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6천억 정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일본의 신일본제철에게 소송 합의금을 지불하면서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 그와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3천억 정도 내다보고 있어요. 3,300억 정도. 전통적인 비수기를 감안했을 때는 나름 선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철강업체는 1분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그에 따른 환율 효과도 누렸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견들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 그래도 너무 오른 게 아니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여전히 중국 철강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죠. 아직까지도 PBR은 0.5배 수준, 1배 미만이기 때문에 아무리 올랐다 한들 저평가 수준에 들어있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분석이고요. 중국의 철강 우려는 이제 좀 접어둬도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분명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데 이 종목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잠시 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4월 13일 총선이 끝났습니다. 시장은 대체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다소 어두운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조선주와 해운주가 되겠는데요. 어떤 이슈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에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이 나면서 이 조선업을 비롯해서 부실한 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조선업종과 해운업종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표심도 그렇고 표의 규모도 그렇고 상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수의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은 조선업을 살리겠다 각종 공약을 내겁니다. 그리고 총선 이전까지는 구조조정이라던가 이런 어두운 얘기를 하지 않죠. 하지만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의 표심 구하기는 4년 뒤로 늦춰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정부 측에서는 이 시기를 틈타서 결국 구조조정이나 부실 정리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부실 사업이라고 조선업은 찍혀 있는 걸까요? 조선 3사를 비롯해서 이 각종 중소형 조선사까지도 모두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도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주식을 매각하고 임원들의 급여를 낮추고 또 이 삼성중공업도 희망퇴직을 계속 받아가고 있죠. 대우조선해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된 시달림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구안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안타까운 건 그들의 자구안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업황 자체가 여전히 좋지 않고 2009년 이후부터 선박 발주 흐름도 여전히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서 결국 다운사이징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들어서 매각 관련한 불확실성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삼성중공업이 그래도 인수해주지 않을까 이런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중소조선사 같은 경우는 SPP조선사, SM그룹의 인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죠. 이처럼 M&A나 구조조정 관련한 이슈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이후에 조금 더 가속화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는 거죠. 자,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된다면 조선사들의 변동이 좀 심할 것이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조선사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아직까지 확신된 바는 없습니다. 전문가에게 오늘 조언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이번에 정치권의 판도가 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치인 관련주들 각각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은 포착이 되고 있죠. 많은 전문가들은 불가피하게, 이 추종 매매 자체를 좀 꺼려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섯 번째 이슈는 한샘입니다. 6거래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만 원대에서 35만 원까지 치고 올라갔던 종목인데 오늘은 20만 원권을 위협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5가지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더 심도 깊은 전략은 마켓 인사이드로 이어가시죠.